네, 에이펙 정상회의 슈퍼위크 주간의 마지막 날, 조금 전에는 에이펙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이 진행됐습니다. 오후엔 에이펙의 대미를 장식할 한중 정상회담도 열립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에이펙 정상회의,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다시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에이펙 의장을 맡은 이재명 대통령 정상회의 마지막 날 회의를 조금 전에 주재를 했는데요. 먼저 모두 발언 내용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막강한 잠재력을 공동 번영의 동력으로 만들려면 인공지능 혁신에 친화적인 사회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 협력을 촉진해서 기업들의 창의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또 다른 위기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문제입니다. 미래 세대를 아우를 포용적 성장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인구 문제 대응 방안까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공지능, 인구 구조 변화, 문화 창조 산업이라는 새로운 흐름 속에서 아태 지역의 역동성을 유지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네,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AI와 인구 문제가 있었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문화창조산업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강조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적절한 의제들을 던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에이펙의 기본적인 목적이 아시아 태평양의 21개 경제 공동체, 사실은 국가들이 대부분이죠. 그 공동체가 서로 공존하면서 번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협의체를 지향하고 있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여러 가지 의제들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에이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도록이면 논란이 될 수 있는 정치 의제라든지 또 국제 관계에서 서로 간의 관계에서 민감한 문제는 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예 경제체, 국가로 하면 국가 주권 국가끼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경제체로 그렇게 한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던져진 세 가지 주제라는 것은 경제 체제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특히 AI는 이미 AI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마도 AI의 기원 연도 이전과 이후로 구분이 될 만큼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은 분명합니다. 네. 이제 그런 AI에 대해서 또 국가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큰 것도 사실인 거고요. 근데 한국은 어저께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26만 장의 GPU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우리 AI의 기술의 한 단계 도약이 될 가능성은 크고 그렇다면 다시금 AI를 선도하는 국가군에 우리가 또 중심에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기술과 이런 능력을 기반으로 이 대통령의 표현 중에 제가 딱 눈에 들어온 것이 포용 성장을 하겠다. 그리고 전 세계에 기술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한국만이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전파해서 세계의 불평등을 줄이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제를 이번에 에이펙에서 같이 논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 고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에이펙의 21개 경제 공동체의 대부분에 다 걸려 있는 문제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크게 이견 없이 의논을 해서 여기도 이 대통령의 표현에 하면 독창적인 방법으로 협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또 특히 이것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지속되게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것을 종합할 때는 적절한 주제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신성장 동력으로 문화 창조 사업을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것도 이번 에이펙의 세 가지 화두로 던져진 연결, 혁신, 번영과 연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문화라는 것 자체가 세계를 연결해주고 이 문화를 통해서 혁신과 번영으로 이뤄지는 새로운 산업이 가능성이 이미 충분히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 한류의 산업들이 얼마만큼 세계의 파급력을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아주 정확히 보고 있고 네. 좀 개인적이긴 합니다만 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요즘 교환 학생들이 옵니다. 근데 교환 학생들이 주로 이런 서방 국가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만큼 자신들의 어떤 문화적인 우월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었지만 한국의 한류 문화에 그만큼 이제는 노출되고 여기에 그만큼 매력적인 것을 느끼기 때문에 적지 않은 서방 국가의 학생들이 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온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 번영과 혁신에서 한국이 그만큼 주도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졌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단순히 우리만의 그런 어떤 혁신과 번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매개체로 해서 일단은 아시아 태평양의 에이펙의 국가들 그 경제 체제를 중심으로 하되 또 전 세계에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논의하는 것은 아마 결과가 나와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네. 기대를 갖게 합니다. 예. 회의를 마치고 나면 폐막식에서 경주 선언이 채택될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 미중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게 통일된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뭐 조심스럽습니다만 선언이 채택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간에 보면 에이펙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정도만 채택이 안 됐거든요. 그 네. 당시에는 의장 성명으로 나왔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공동 성명이라는 것은 이 경제체 21곳이 모두 동의를 해야 만장일치가 돼야지 이 선언이 채택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간 계속 알고 왔던 것처럼 뭐 트럼프의 미국과 오히려 시진핑의 중국이 서로 간의 역할이 반대되는 역할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미국이 1945년 이후부터 이른바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로 해서 자유무역을 가장 핵심 또 열린 다자체제 이런 다자협의체를 통해서 자유무역을 확산시키겠다라는 그 가장 핵심에서 이걸 끌어온 국가지만 트럼프 일기부터 본 것은 오히려 이런 보호무역에 담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관세라는 것 자체가 자유무역을 굉장히 저해하는 것인데 이 관세 협상을 계속하고 있고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중국은 오히려 이런 기회를 좀 활용해서 자신들이 자유무역의 핵심 국가로서 이런 다자 간의 협력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좀 이렇게 상황이 역전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떤 형태로 이 양국의 차이 또 이 에이펙이 그간에 끌어왔던 기본 정신을 담을 것인가가 가장 중심적인 핵심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글쎄 뭐 예를 들어서 관세를 없애자 그 정도의 그런 강력한 언어가 있지 않는 한은 아마도 서로 간에 합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또 근거 중에 하나가 미중 간에 이번에 합의가 일단 뭐 저는 이걸 휴전으로 보는데요. 1년간에 합의가 그래도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이런 경주 선언을 나오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될 수도 있죠. 만약 미중 간에 정말 첨예하게 갈등이 있어서 전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얼굴 붉히고 서로 헤어졌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여기에서 더 민감하게 선언에 들어가는 자구 하나하나에도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지만 일단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경주 선언에 도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화면상으로는 조금 전에 있었던 10시에 시작되기 전에 이제 제2세션이 시작되기 전에 각국 대표들이 현장에 이제 도착하는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정상들이 서로 이제 담화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좀 나누기도 했었는데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오늘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신 참석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에게는 이제 선뜻 가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정상이나 대표들을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오늘 이 경주 그 선언을 만장일치에 채택하는데 걸림돌이라고 할까요? 또 하나의 변수가 또 미국 아니겠습니까? 글쎄 스콧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에 가장 트럼프의 대외 정책, 특히 경제와 안보, 관세에 관해서 가장 정리된 얘기를 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기보다는 좀 직관적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고 늘 그것을 미국 국내 언론에서 나와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라고 설명하는 인물이 바로 베센트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요즘은 주목해서 그 베센트 장관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 사람도 기본적으로 관세를 통한 지금 기존의 경제 질서를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관세가 하나의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환율 문제도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계속 강달러가 유지되기 때문에 미국의 물품들이 경쟁력을 갖지 못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제조업이 붕괴됐고 오히려 기축통화로서 강달러를 유지하는 그 결과 미국의 유권자들이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내는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그 주장에 전혀 저는 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반박을 할 만한 얘기들이 충분히 있는데 네. 어쨌든 그것이 미국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걸 베센트 장관이 잘 정리해서 늘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과 유사한 내용들을 어쨌든 자신들의 입장으로 표명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회의
회의장 분위기로 봤을 때는 확실히 시진핑 주석의 존재감이 두드러져 보이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었는데 또 한 명의 눈길을 끌었던 정상이 이제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였거든요. 좀 특유의 어떤 친화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칠레 대통령한테 스스럼 없이 좀 어깨동무를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글쎄,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고 네.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굉장히 우익의 강성 정치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어제 했던 한일 정상회담이라든지 오늘 네. 오전에 보여준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그렇게 뭐랄까요? 스스럼 없이 좀 접촉을 하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네. 그것이 왜 그 총리에 취임하고 나서 거의 70에서 80%의 지지율을 이시바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지지율이 30% 미만으로 같은 자민당인데 내려갔기 때문에 결국은 이 총리가 교체가 된 건데 네. 처음 시작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정도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가가 약간은 설명이 되는 굉장히 대중 친화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러니까 강성 이미지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런 모습들이 더 상반된 형태로 나타나서 네.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모습이 보이지 할 수 있긴 하겠지만요. 지금까지 나타나고 연출된 모습은 상당히 그 우호적인 우호감을 갖게 하는 것이고 한국에 대해서도 그간 걱정을 했습니다만 표현된 걸 보면 자기가 한국 김을 좋아한다, 네. 한국 화장품을 사용한다, 이제 그런 식의 그 우리와의 관계를 서로 호감을 갖게 하는 그런 발언들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글쎄 정치인으로서 또 대외 외교 정책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일정 수준 능력은 현재 있어 보인다라는 초기 판단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장면도 큰 관심을 받았는데 한일 정상회담 하기 전에 태극기 앞에서 가볍게 목례를 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사실 보수 우익 정치인으로 알려져서 우리 측의 우려가 컸던 것도 사실인데 어떤 이 다카이치 총리가 보여주는 메시지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평의원으로 있을 때랑 총리로 있을 때랑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한일 관계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 것이 한국과 일본 공이 각각 국가의 이익입니다. 한일은 굉장히 많은 것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데 첫째는 북한의 핵위협에 같이 공통되게 노출돼 있고 두 번째는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또 역시 그만큼의 압박을 받고 있고요. 또 대만 해협 위기라든지 중국 견제에 그 인도태평양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거고 네. 또 주한미군 주일미군이 같이 주둔하면서 이 방위비 분담을 특별협정 SMA라는 걸 통해서 서로 내고 있는 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걸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기에 더불어서 한미일 협력이라는 틀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일 관계를 잘 유지하고 협력을 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의 양국 국가 관계다라는 것을 다카이치 총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의원일 때는 강성 발언을 통해서 사실 국내 지지층을 규합하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대외 무대에 나가서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이게 한국이랑 일본이랑은 좀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외 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사실 대외 정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본과 많은 관계를 논의를 해봅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에 여기서 방위비 분담 협상을 하면 네. 많은 한국민들은 이것이 얼마고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것을 다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들을 내지 않습니까? 네. 일본 국민들 대다수는 방위비가 뭔지도 모르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이제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교 공간에서 움직일 것은 일본의 지도자가 훨씬 더 공간 측면에서는 움직일 공간이 넓다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어쨌든 자민당이 거의 집권을 하기 때문에 어떤 연속성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죠. 중국에 대한 관계라든지 그런 연속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자, 이제 잠시 후에는 또 에이펙에 모인 정상들이 단체 사진 촬영도 할 것으로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사진 촬영도 굉장히 큰 이벤트 중 하나예요. 특히 어디에 서느냐, 간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G20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 국가의 어떤 특징적인 것들을 옷을 입는다든지 모자를 쓴다든지 그런데 우리는 이 머플러 같은 거를 한다라고 우리 전통 문양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 다 하고 찍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의 이 협의체로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당연히 그 쓰는 자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외교는 다 의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순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네. 그 국가의
뭐 예를 들어서 정상이 얼마만큼 그 집권을 했는지의 순서라든지 이제 그런 규정들이 다 있거든요. 아마 네. 거기에 맞춰서 에이펙에서도 쓸 거라고 생각이 되고 뭐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캐나다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나빠서 떨어뜨린다. 그거는 안 될 거고요. 근데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은 없으니까 네. 지금 그것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그런 의전 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어떤 그 모습을 연출할 것이냐, 서로 대화를 한다든지 표정이라든지 일부에서는 그 시진핑 주석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 좀 늦게 오긴 했습니다만 그 표정이 굉장히 굳어 있어서 네. 이것이 뭔가 한국에 대한 불만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들은데 제가 그 아예 중국만 하는 전문가분한테 좀 여쭤봤더니 네. 원래 시진핑 주석의 기본적인 표정이 그렇답니다. 그리고 네. 굉장히 말이 없답니다. 그리고 표정에 변화가 없고 그걸 우리가 흔히 포카 페이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얼굴을 보통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특별하게 뭐 어저께 한국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그 만남 직후에는 황남빵을 맛있게 먹었다 네, 네, 이런 뭐.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라고 예, 하는데 예. 자, 한중 정상회담 지금 우리한테는 가장 큰 이벤트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정상회담에 올라갈 것으로 추정되는 의제가 상당히 많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의제가 많습니다. 근데 그 의제를 다 다루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의제를 다룬다라는 것은 의제를 다뤄서 뭔가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데 그 합의 도출하는 것은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준비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실무 차원에서의 그 의제 하나하나에 대한 논의가 깊이 있게 됐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 새 정부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만나는 거고 11년 넘게 오지 않았던 시진핑 주석이 처음 오는 것이니까 이것은 뭔가 좀 상견례를 겸해서 앞으로의 그간 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인 한중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좀 첫 단추를 꿰는 그 정도의 우호적인 분위기 그리고 뭐 중국이라는 것이 워낙 그 관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관계를 맺어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이 맞지 오히려 좀 민감한 문제들이 계속 올라올 경우에는 서로 합의를 이룰 수는 없다. 근데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의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분명히 중요하고 또 네. 이재명 정부가 이미 END 구상이라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의제에 올릴 가능성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굉장히 큰 의제로 제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선까지 반응을 할지도 관심이고요. 또 오늘 아침에 북한에서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반응이 나온 게 개꿈이다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어떻게 분석해야 뭐 될까요? 당연히 한중 정상회담을 노리고 나온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거고요. 네.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그만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에이펙이라는 이 큰 행사에서 자신들은 거기에 배제되고 배제라기보다 자신들이 참여를 안 한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 네. 거기에서 한국은 핵심 국가인 미국과 중국, 일본 또 많은 국가들과 대화를 하면서 어쨌든 북한 문제들과 이 국제적인 위상을 보여주는 반면에 북한은 거기에 지금 제외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네. 최선희 부상이 그러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래도 우방국이라고 여기는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이 기간 내에 바로 전에 갔던 것은 자기 나름대로도 그 북한이 결코 외교적인 고립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제스처라고 보이는데요. 네. 이번에 외무성 부상이 얘기를 했던 이것은 명백하게 북한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더 이상의 한반도, 조선반도, 그들은 이제 조선반도라고 표현하니까 네.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있을 한중 정상회담에서 그런 논의 자체를 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밝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예.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은 지금 어떤 방향인가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END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게 그 이전 정부의 기조와는 좀 다른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북한의 비핵화를 일단 한반도 평화의 어떤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다면 이번엔 교류 확대를 통해서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근데 이게 이전 정부도 그렇고 지금 정부도 그렇고 양쪽 다 이 정확한 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윤석열 정부에도 방금 말씀하신 그 당시에 이제 그 구상 같은 경우에
그 구상의 세 가지의 핵심적인 것들이 거기에도 이제 북한 핵을 억제하고 단념하고 그리고 대화를 하겠다라는 것이 처음에는 같은 국면에서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죠. 예. 그렇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일종의 전후 관계가 있는 형식으로 뭐 사실상 모습을 도출했는데 이번에 END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류와 정상화와 비핵화가 전후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교류와 정상화가 된 후에 비핵화를 하는 거 예. 아니냐. 이제 그런 질문들이 있었더니 위성락 그 실장이 대통령 안보실장이 그런 거 아니다. 전후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죠. 예. 저는 제가 뭐 연구자로서 대북 정책을 계속 보아온 입장에서는 이른바 진보, 이른바 보수 정부 양쪽 다의 가장 문제가 너무 한쪽에만 치우친다라는 겁니다. 보수 정부에는 북한의 핵 문제에 그것만 천착을 해서 억제에만 방점이 찍혀 있고 또 이른바 진보 정부에서는 너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관여에만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북한에서 입장에서도 보면 아니 이건 한국은 정부가 바뀌면 또 정책이 바뀌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한국을 믿을 만한 일종의 파트너로 가져갈 수 있냐.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네. 그렇다면은 이게 보수든 진보든 이 모든 것들을 한 국면에서 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도발하면 강력하게 거기에 억제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그래도 우리의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놓는 이제 그런 식으로 복합적인 그런 정책이 필요한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현 정부도 좀 더 노력과 그런 그 설명이 저는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중국과는 사실 경제적인 분야에 대한 논의 부분도 상당히 큰데 뭐 한한령 해지 문제도 있고요. 뭐 희토류 문제도 좀 들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한한령은 정말 어려운 게 중국 정부 자체가 한한령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예 없다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쪽이 반응하기가 어렵다. 네. 그것은 뭐 그렇기 때문에 중국 스스로가 그것을 풀어야 되는 문제고요. 네. 뭐 희토류를 비롯해서 원자재 문제는 매우 심각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적지 않게 이미 요소수 사태를 경험을 해봤고 또 희토류는 미국을 상대로 뭐 일본을 상대로 중국이 그것을 일종의 또 자신들의 영향력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대비를 해서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가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희토류 얘기가 빠졌다는 거거든요. 희토류는 일본과도 얘기했고 호주랑은 본격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데 한국도 그런 공급망 다양화에 반드시 참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